지금은 훨씬 더 잘 사는 장강유역이 왜 황하유역보다 중앙 집권화가 늦고 뒤늦게 개발이 됐을까요? 이게 이제 남중국의 지형을 확대한 지도거든요. 확 와닿으시나요? 무릉도원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아름답고요. 오히려 반대로 장강유역은 지금보다 더 덥고 습해서 광저우나 동남아시아 북부, 홍콩 이런 느낌처럼 아열대의 기후였어요. 표준 중국어랑 남부지방 사투리 상당히 언어적으로 다르다고 해요. 듣다 보면은 남부지방 말은요, 이게 중국말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적벽대전의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이 타양호 대전, 타양호 전투. 아니, 적벽대전도 원래 있었던 전투잖아. 중국의 한족은 단지 문화적인 공동체일 뿐 혈연적인 연계는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날이 참 쌀쌀해졌죠.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산삼 건강식품관리 브랜드 백진삼에서요, 두강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백진삼은요, 특허받은 식물조직 배양 기술로 100년 이상 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복제한 산삼을 동의보관 비법에 맞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17가지 원료를 보강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100년 된 산삼 실제로 먹으려면요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리시는 분들,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분들, 그리고 입맛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백진삼 공식 홈페이지에는요 6,000개가 넘는 후기들이 올라와 있으니까는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백진삼 3기력은요 섭취 후에 7일 이내에 효과가 없으면은 100% 환불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환불되는 비율은 구매 전체 수량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홍삼 좋아하는데 잘 먹어서 뿌듯합니다. 특히 백진삼에서는요, 이 두강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게 구매 링크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까는 자세한 내용은 그 상단에 고정된 댓글 링크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중국의 젖줄이 황하라면 남중국의 젖줄은 장강, 창장이겠죠. 장강, 말 그대로 중국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전체 길이가 한 6,300km 정도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이라고 해요. 고대 중국에서 하라는 글자가 황하를 가리켰다고 말씀드렸죠. 강이라는 글자는 그냥 장강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강이 들어가면 주로 장강과 관련이 있는 지형입니다. 장강의 남쪽 또는 장강 중하류를 이제 강남 지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강 남부의 동해안 지역을 강동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 손책이랑 손건 아빠인 손견을 강동의 호랑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지금은 또 양쯔강, 양재강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장강이 맞을까요? 양쯔강이 맞을까요?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장강이고 양쯔강이고 둘 다 이 강을 가리키는 용어가 됐죠. 굳이 따지면은 외국 사람들은 양쯔강이라고 더 많이 부르고요. 중국 사람들은 장강, 찬장이라고 더 많이 부른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원래 이 강의 이름은 장강이었고 외국에 알려진 이름이 양쯔강이라서 그렇습니다. 양쯔강은요 원래 그냥 장강 일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요, 장강 자체가요 구역별로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거 다 몰라요. 장강의 원료를 타타하라고 하고요, 중간에는 통천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금사강, 상류지방은 금사강, 그리고 호남성 악양 있죠, 악양루가 있는 악양까지는 예전에 형주가 있던 곳이어서 형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양강, 환강, 그리고 강조성 양주부터 하류는 이제 양쯔강, 양자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뒤에 진강시 부근은 또 경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이름이 있는 게 신기해서 한번 들고 와 본 겁니다. 그러면 왜 양쯔강이라는 이름이 외국에 알려졌느냐?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이 개항하고 나서 양쯔강 근처에서 뱃놀이라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뱃사공한테 물어보죠. 여기 강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여기 양쯔강인데요. 그 구역은 양쯔강이니까. 그렇게 양쯔강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양쯔강이 그냥 장강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황하는요, 사실 황하라는 이름 말고는 거의 다른 이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장강은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장강이 너무 길고 지류, 갈라진 물줄기들도 굉장히 많아서입니다.
길이가 6,300km,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이래요. 그리고 장강과 하나가 되는 물줄기, 이제 그걸 지류라고 하죠. 지류가 야름강, 뭐 타강, 황푸강, 뭐 원강, 자강, 한수 등등 수십 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게 전 국토, 전 강 유역을 다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나의 강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그냥 각기 자기가 살고 있는 강은 그냥 그 다 다른 강처럼 이름을 붙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장강 유역이 항하보다 이 중앙 집권화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그렇습니다. 선사시대까지 장강유역은요, 황하랑 아예 다른 문명이 자라나고 꽃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헤게모니를 쥔 거는 결국에는 황하 유역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중국사에서는 이 고대 시대까지 장강 유역은 변방 취급을 받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초나라, 오나라 등등이 장강 유역에서 발달한 나라들인데 이 다른 나라들이 거의 오랑캐 취급을 합니다. 삼국지의 이제 오나라라든지 그리고 5호 1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에 이제 장강 유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냥 지방 정권, 지방 군벌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장강 유역에서 발달을 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오나라에서도 지방 호족들, 지방 군벌들이 뭐 많아서 중앙 집권화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위나라한테 이 국력이 안 됐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개별 정권, 개별 군벌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장강을 각자 다른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많아진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한 번의 질문. 지금은 훨씬 더 잘 사는 장강 유역이 왜 황하 유역보다 중앙 집권화가 늦고 뒤늦게 개발이 됐을까요? 이게 지리랑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중국의 지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장강이 크게 있으니까 남중국에는 평원만 쫙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남선 북마 이런 말이 있으니까 야 여긴 굉장히 평화로울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릉이랑 산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남중국의 지형을 확대한 지도거든요. 좀 확 와닿으시나요? 그나마 남중국에 있는 평원이 어디냐면 우한이 있는 후베이 지방이죠. 호북성 요 지방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요. 예전에 춘추 전국 시대를 호령했던 초나라 그리고 삼국지에서는 여기 그 형주 북부예요. 장사 밑에는 형주 남부죠. 형남 지방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난징이랑 상하이가 있는 약간 그 장강 하류인데 또 하류 약간 북부 회수와 이 장강 사이 요 지방입니다. 여기엔 어떤 나라들이 있었느냐? 춘추 전국 시대, 특히 춘추 시대에 있는 오나라. 삼국지 시내에도 이제 오나라인데 특히나 오나라 손씨가 다스리는 오나라에서 수도인 건업, 그 건업 부근이 딱 요 난징 상하이 여기입니다. 그 삼국지 게임 하시다 보면요, 이렇게 왜 여기는 항상 총나라랑 오나라 가운데 이렇게 도시가 없고 비어 있지?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이 동네가 산지라서 그렇습니다. 이 총나라 남동쪽 있죠? 여기가 운기고원이에요. 여기가 지금의 이제 운남성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귀주성입니다. 여기를 합쳐서 이제 운기고원, 아주 산지 구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나라 가운데 뻥 뚫려 있는 데 있죠. 여기는 뭐지? 여기는 뭐냐면요. 남영산맥이랑 무이산맥, 그러니까 중국어로 우이산맥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가계라는 남중국의 지형, 뭐 지명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엄청 여행 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이 장가계입니다. 무릉도원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아름답고요. 그런데 장가계가 장강의 지류인 리수이 여수강에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복하고 중앙 집권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기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이야 남중국이 살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오히려 굉장히 더웠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연평균 기온의 역사, 변화를 나타낸 곡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 기온이 낮아진 거 말고는 주나라, 춘추 전국 시대, 그리고 한나라, 삼국지 시대 때까지 중국의 기온은 지금보다 상당히 더웠습니다. 지금은
냉대의 기후, 뭐 건조 기후에 속하는 황하 유역이 이 당시에는 인간이 문명을 꽃피우기 아주 적절한 온난 기후, 습연 기후였고요. 오히려 반대로 장강 유역은 지금보다 더 덥고 습해서 광저우나 동남아시아 북부, 지금 느낌 홍콩 이런 느낌처럼 장강 유역이 습한 아열대의 기후였어요. 기본적으로 한족은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당시 농업 기술을 봤을 때 당시 남중국은 농사 짓기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남중국에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수렵이나 채집을 하면서 한족과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삼국지 시대가 통일되는 요 진나라 무렵에 중국 기온이 내려가면서 남중국에서 딱 벼농사 지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요. 중국 기온이 내려가면서 북쪽의 유목지대는 당연히 황량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황량한 유목지대를 떠나서 북쪽의 유목민이 한족이 살던 황하 유역으로 밀고 들어왔고, 한족은 벼농사를 짓기 적절해진 남중국으로 피난을 와서 남중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과학원 발육생물학연구소는요, 2005년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남중국과 북중국의 한족은 유전자 구조상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는 인근에 있는 소수민족과 한족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연구를 중국 국영연구소에서 한 게 참 특이하죠. 그리고 그걸 굳이 발표까지 하고. 그런데 이 연구를 국내에 보도한 기사 원본은 뭐 안타깝게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도 북방계랑 남방계가 있고 그 집단이 혼혈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족도 북방계와 남방계로 갈리는데 그 유전적인 차이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크다라는 게 연구의 핵심이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북방 한족과 남방 한족의 자연적, 지리적인 경계는 어디일까요? 얼핏 생각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회수, 남중국, 북중국의 경계라며, 그리고 뭐 장강, 남중국의 젖줄이라며 여기가 생각나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푸젠성이 있는 무이산과 후난성과 광둥성을 가르는 남령산맥, 난닝산맥이라고 합니다. 지금 행정구역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이제 푸젠성, 광둥성, 그리고 광시 장족자치구, 바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북의 사람들과 유전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어떤 지역인가요? 춘추 전국 시대에 오랑캐 취급을 받던 초나라와 오나라보다 더 오랑캐 취급을 받던 월나라가 있던 곳이에요. 이후에도 뭐 산월, 민월, 낙월, 어월 등등 통칭해서 백월이라고 불리던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살던 곳입니다. 저는 이제 월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현재 인도 차이나에 살고 있는 주류 민족들의 조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인류학적인 언어학적인 분석에 따르면요,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의 주류 민족들의 고향은 남중국이라고 해요. 이들이 수천 년 전부터 무이산맥과 남령산맥 이남에서 살아왔고, 진나라 한나라 시절의 한족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는 왔지만 자신들의 생활 양식, 아주 독자적인 문화를 고수해 왔고, 그러다가 이제 일부는 한족에게 동화되고 뭐 혼혈을 이뤘지만 또 일부는 동남아시아로 이주해서 새로운 터전을 잡았다라고 봅니다. 무이남령산맥 이남 지역이 인도 차이나 사람들의 고향이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길게 풀어서 해봤습니다. 실제로 언어적으로 봐도요, 표준 중국어랑 남부지방 사투리가 월어라고 불리죠. 월어, 뭐 광동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랑 상당히 언어적으로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투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달라서요. 한자, 그러니까 문어체 말고는 이게 대화가 거의 안 된다고 해요. 듣다 보면은 그래서 남부지방 말은요, 이게 중국말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게 동남아시아의 어떤 혈통적 또는 언어적인 흔적이 아직까지도 짙게 남아서 그런 거겠죠. 참고로 이 지방에 젖줄 역할을 하는 강도 있습니다. 주강, 한자가 구슬주자라서 영어로는 펄리버라고 불립니다. 주강은 장강과 황하에 이어서 중국에서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물길도 많아서 교통로로도 아주 잘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하류에는 그 삼각주가 아주 발달이 돼서 농업도 예전에는 아주 잘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동네 어디였죠? 바로
청나라가 이제 서구 열강에게 털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문을 연 광저우, 뭐 홍콩 있는 지역이 바로 딱 요 지역입니다. 고대 시대에 가장 오지로 평가를 받았지만 근대 들어서는 가장 눈부신 발전을 한 지역이 바로 이 주강유역인 셈이죠. 중국은 참 넓습니다. 그래서 호수도 참 많습니다. 중국의 호수만 2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호수 다 합치면은 우리 남한 면적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대형 호수만 10개가 넘는다고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서울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큰 호수가 10개가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시간에 가장 특징적인 호수 3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중국 본토에서 호수가 가장 많은 곳을 꼽으라고 하면은요. 장강유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다루겠죠.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는 호수도 바로 장강유역에 있습니다. 한자 하자가 황하를 가리키고 강자가 장강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듯이요. 호수 호자도 원래는 동정호, 중국말로는 둥팅호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어요. 장강유역의 행정구역에는 후베이성이랑 후난성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동정호입니다. 동정호 북쪽이 후베이성이고요. 남쪽이 후난성인 겁니다. 워낙 큰 호수라서 농업용수 되느라 농사에서도 중요하고요. 워낙 큰 호수라 수군 훈련지로도 쓰여서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경치도 아주 죽여서 관광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강유역에서 가장 큰 게 동정호냐? 원래는 그랬는데요. 이 장강에 퇴적물들이 많이 쌓이면서 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현재 장강에서 가장 큰 호수가요, 바로 파양호입니다.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이제 파양호, 중국어 발음으로는 포양호인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는 그냥 파양호라고 하겠습니다. 파양호는요, 사실 파양호 전투, 파양호 대전만 알면 됩니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있죠. 이 주원장이 몽골의 원나라를 밀어내기 전에 파양호 대전에서 자기 라이벌을 꺾음으로 인해서 중국 최강자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그건 알겠는데 파양호 대전을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적벽대전의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이 파양호 대전, 파양호 전투입니다. 아니, 적벽대전을 모티브로 한 게 말이 돼? 적벽대전도 원래 있었던 전투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기록에서는 이 적벽대전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적벽대전의 그 화려함 있잖아요. 이게 나관중 아저씨가 소설 삼지연이 쓰면서 각색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색할 때 참고했던 전투가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수전인 파양호 대전이었죠. 그러면 파양호가 중국에서 가장 크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전체에서 가장 큰 호수는요, 바로 청해호, 칭하이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 이게 파란색, 이게 청해호, 칭하이호입니다. 그리고 이 청해호가 있는 곳은 어딜까요? 당연히 칭하이성이겠죠. 신기하죠? 여기 왜 이렇게 큰 호수가 있을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황하랑 장강이요. 이 티베트 고원이랑 이 칭하이성에서 발원을 해요. 물이 많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호수는 많이 생기죠. 실제로 티베트 고원이랑 칭하이성에 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칭하이호, 청해호는요. 소금기가 좀 많은 짠 호수, 염호입니다. 이름도 그러니까 푸른 바다, 청해잖아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뭐 동정호랑 파양호 같은 경우는 민물호수, 담수호입니다. 2007년 란저우 대학에서는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족은 혈통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개념이다 라고요. 란저우 대학교 생명과학학원의 세샤오동 교수는요, DNA 조사 결과 현대 중국인은 다양한 민족의 특질이 골고루 합쳐져서 특정 민족의 특질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의 한족은 현재 없다 라고 밝힙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 과학원의 연구 결과 자료 있죠? 이걸 보도한 북경과기보라는 신문은요, 중국의 한족은 단지 문화적인 공동체일 뿐 혈연적인 연대는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힙니다. 애초부터 이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혈통, 혈연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리고 국가와 민족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하 중류에서 시작을 해서 거대한 영역과 참 많은 사람들을 동화시킨 한족의 영역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참 다양한 생각이 드시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참 한족이 대단한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한족이 동화되지 않은 한민족도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참 지금은 왜 이렇게 중국은 편협한 세계관과 외교관으로 주변 국가를 대할까 등등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을 강요하기보다는 결론을 내는 그 과정만 구강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결론 부분은 구강생 여러분 각자의 몫이니까요. 앞으로는 한족에게 동화되지 않는 이들의 영역이었지만 현재는 중국의 영토가 된 신장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등등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요. 지도로 세계 여행을 떠나듯이, 지도로 역사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